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민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기자회견을 12시간 정도 앞둔 지금 윤 대통령은 어떤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말 있었던 영수회담은 양측의 공식 채널이 아니라 자신들이 역할을 해 성사됐다는 내용의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적극 부인하고 나섰지만 비선 라인 가동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리고 뉴스나이트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야권이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고 여당 안에서도 조건부 수용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아 형기 만료일보다 2달가량 이른 오는 14일 출소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보낸 것이라면서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다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성을 살해한 20대 의뢰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영장심사에서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막바지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증원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까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사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내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나 최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소통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민심에 다가설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첫 소식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은 국민 보고와 기자회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2층 집무실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는 국민 보고는 20분 분량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함께 의료개혁과 저출산 문제 등 앞으로 3년 국정운영 방향이 주로 언급됩니다. 국민의 고통 분담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과 금투세 폐지와 같은 입법 과제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최상병 특검법과 같은 예민한 주제에 관해 1시간여 동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상병 관련 질문엔 우선 젊은 장병의 죽음이 가슴 아프다는 공감의 표현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 뒤 여야 합의 등을 전제로 한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선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결국 윤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답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질문에 관해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아쉬움만 표했던 지난 2월 KBS 특별 대담 때보단 좀 더 사과에 가까운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관련 질문엔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하면서도 합리적 의견엔 언제나 소통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열리는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되는지에 따라 남은 임기 3년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도 특검법의 입장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통해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도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며 오답을 누기는 기자회견이 돼선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생을 핵심 화두로 꺼내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최상병 특검법 수용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이 제기된 데에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있잖아요. 무슨 조건부 걸고 무슨 뭐 시한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최상병 특검이 지금 9개월 지났다. 이거 진실규명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 국민과 가까워지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요 현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지 않도록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간에 해왔던 방향과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솔직히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설이나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다 모든 것이 잠재워지겠죠. 회견 주요 의제로는 최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는 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기존과 다른 입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보다는 전향적으로 뭔가 국회와 소통의 돌파구를 여는 듯한 희망의 메시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또 다른 정쟁의 소재가 될지 아니면 주요 현안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여야 모두 윤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성사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이른바 비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각각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이 지난 양자회담 성사 과정에서 비공식 특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거나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은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는 등 민감한 내용도 여과 없이 언급했습니다. 당장 여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이 교수 두 분이 만천하에 공개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주류에선 보수를 우롱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선 논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회담 협상은 공식 채널을 거쳤고 거창한 특사나 물밑 라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제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많았고 대통령이 결정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상대였던 이재명 대표도 소통 창구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과 협의한 게 다라며 일축했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공식 라인이 있고 대통령이 직접 통화했는데 굳이 특사가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특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을 과시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교수의 주장이 워낙 구체적이라 그럴듯하다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휴가를 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선 양자회담에서 자주 소통하자고 의견을 모은 뒤 첫 통화인데 직통으로 연락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으로 미뤄온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일주일 휴가를 쓰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잘 치료받고 오겠고요. 잠깐 입원하고 제가 지금 근 3년 동안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핑계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휴가 소식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민주당 공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오갈 때 두 사람이 통화하긴 했지만 당시엔 측근을 통해 연락이 성사됐기 때문입니다. 양자회담에서 자주 소통할 것을 약속한 뒤로 그간 양측이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통화에서는 불과 하루 앞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나 다음 회담 등 다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안부 전화였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양자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한라인이 구축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비선을 통해 양자회담이 성사됐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직접 통화의 정치적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오는 14일 오전 출소하게 됩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 수용자 1,100여 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위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강조했는데 의원들 간에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최 씨가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난 2월과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위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최 씨는 형기 만료일보다 2달가량 이른 오는 14일 출소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자 법무부가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를 놓고 여당 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졌단 책임감에 원내대표에 나가지 않았다는 의원 언급을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했던 해석이 나왔고 배현진 의원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 배경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감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맡은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자신의 책임도 적잖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상당 부분 제가 이 좀 당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큰 정책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 당 일각에선 이 발언에 감춰진 속내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란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쯤으로 예상보다 한 달여 늦게 열릴 가능성과 맞물려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이 제기되자 미리 견제구를 날린 거란 분석입니다. 객관적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끈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이 공관위원 한 사람보다 작진 않다는 점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습니다. 이 의원은 다만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오로지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공개 반대한 당선인 가운데 정작 전화론, 악역을 맡아달라며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에 당사자로 지목된 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단언컨대 전화든 대면이든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증거로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총선 패배를 둘러싼 여당 내 책임 공방 속에 전당대회로 정식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친윤 등 주류 세력을 겨냥한 당내의 반발 목소리도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부터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잦고 수익이 많을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된 첫날. 알뜰 선물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잇따랐습니다. 모니터링 능력이 있는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시범적으로 거래가 허용됐는데 안 뜯은 상품이어야 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실온 보관 제품이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상품도 안 됩니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1년에 10번 이하, 누적 판매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용자 편의와 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인데요.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가이드라인이 제공돼 있니 꼭 확인하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고거래라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매년 안내를 하지만 거래량 급증에 따라 올해는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국세청은 어떤 사람들에게 신고 안내를 했는지 요건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반적 거래가 아닌 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서 중고거래 자료는 물론 공유 숙박, 유튜버 외환거래 자료를 구축해서 신종 탈세에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계 탈세와 신종 탈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방청별 포렌식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직구 분석 시스템도 이달 안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혀 면세 혜택을 악용해 들여온 뒤 쪼개서 파는 수법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 다이어트 한약 등 개인 간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을 포함한 불법 판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 행위 3,267건이 적발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하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쿠팡이 분기 매출로는 최초로 9조 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7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데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앱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그리고 명품 플랫폼 인수 등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이달의 혜택입니다. 멤버십을 통해 절약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규 멤버십 가격을 올린 쿠팡은 혜택을 늘리는 등 가입자 관리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앱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가격 인상에도 지난달 가입자가 4만 1천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제가 쿠팡을 좀 편하게 썼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뭐 혜택을 받고 이런 게 많으니까 계속 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가입자가 늘어난 상황에도 쿠팡은 마냥 웃을 수 없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1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영업의 비용과 세금 등을 뺀 1분기 단기 순손실은 2,400만 달러, 3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7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지만 영국의 명품 플랫폼 파페치 인수로 인한 손실 1억 1,300만 달러가 고스란히 마이너스로 작용했습니다. 파페치에서의 실적이 적자로서 상당히 큰 규모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경쟁 상황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매 촉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한국 진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쿠팡에서 뭐 살 때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살 때는 일단 쿠팡에서 보고 알리테무에 비슷한 게 아닌 파는지 확인해보고 사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수입품들은 알리테무에서 더 싸게 팔아서. 김범석 쿠팡 의장도 이를 의식해 중국 업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오지 배송 확대 등 고객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purchase and sell that are manufactured in Korea from $13 billion in 2023 to over $16 billion in 2024. 하지만 국내 경쟁 업체들도 쿠팡에서 탈퇴한 가입자를 잡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쏟아내고 있고 8월에는 기존 가입자의 구독료 인상도 예정돼 있어 올해 쿠팡 실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라인야후는 라인야후 모 회사인 A홀딩스 주식 50%씩을 보유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자본관계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오늘 라인야후 결산 설명회에서 자신들은 모 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대자와 CEO는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선은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종료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네이버와 기술적 협력 관계에서도 독립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한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데 최선의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열린 취임 2년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이해에 기업체가 끼어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에 이어서 제주대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정부는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까지 경고를 했는데 현재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20개 대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그저 논의 과정에서의 이견 표출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칙 개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 정원, 그러니까 정원 입학 정원에 대한 중앙정부, 즉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 사항입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칠 조짐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주대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겁니다. 현재까지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12개 학교는 개정을 완료했고 20곳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무시당해왔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달 말에 내년도 입시 전형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부결시킨 대학들이 재심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시한은 지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부결 움직임에 동참하는지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렇게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의대생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강원대학교도 관련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 학칙 개정 심의 의결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오늘 대학본부 요청에 따라 의대생 증원 안건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대학본부는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잇따라 학칙 개정이 무산되자 법원에서 심리 중인 의대생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재단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 수준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분리장벽 부근 국경 검문소에서 구호트럭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조직인 민간협조관은 현지 시각 8일 가자지구 남부 분리장벽 근처에 있는 케렘 샬롬 국경 검문소를 통한 구호트럭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협조관은 식량과 물, 쉼터 설치용 장비, 의약품 등 국제사회가 보내온 구호품을 싣고 이집트를 거쳐온 트럭들이 이미 검문소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이스라엘군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탱크 등으로 장악하고 폐쇄하자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유감을 표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피난민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은 관악 캠퍼스 안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단 텐트를 치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을 라파에 몰아넣어 갈 곳 없는 피난민을 공격해 인종 청소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세대 학생들은 친팔레스타인 단체 40여 곳이 모인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울 신촌역 부근을 행진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공습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 석방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심 보석 직후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실을 만들어 후배들이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필 규정을 반드시 되리라 믿고요. 정치 검찰이 중대 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을 가지고 3년째 저를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작 검찰들의 이 범죄는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안에 억울하게 제 후배들이 2명이나, 그것도 중학생의 엄마와 그다음에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지금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딱 12시간 남았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른바 불통 이미지를 벗고 3년 남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 나눌 것은 형식인데 과거 기자회견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집무실에서 일단 대국민 담화를 하고 브리핑룸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1시간 정도 일문일답을 한다는 건데 왜 이런 형식으로 좀 바뀌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5년 임기 중에서 2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총선 패배 이후기 때문에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는 2주년 되는 시점이 임기의 반환점처럼 정치적 반환점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 앞에 앞으로 3년에 대한 국정 기조를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히겠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정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런 앞부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천명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그 반환점, 터닝 포인트로 삼겠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한다면은 일단은 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었었거든요. 담화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일문일답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곧 진행될 기자회견에서 사실 정부의 좋은 질문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라던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 아니면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라던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질문들이 주를 이룰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보통 이렇게 국민보고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성과라던가 이런 부분을 강조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편한 질문을 마주할 기자회견 직전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실책에 대한 비판으로만 채워질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기 위한 논리를 구축하는 단계이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시기에 정부의 정책을 홍보를 하시거나 그동안의 국정 운영 기조가 옳았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국민들로부터는 사실 호응이 잘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시기에는 반성문이 아니면 사실 좀 국민들께 메시지가 소구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1장과 2장으로 좀 나눠서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내일 대국민 담화 모두 발언이라고도 이제들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하루 앞두고 국정기조 전환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담길까도 지금 관심입니다. 일단은 국정기조 전환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두 발언,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좀 어떤 대통령께서 허심탄회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3년은 더욱 민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의지는 천명하실 걸로 보여요. 우리 앞서 박성민 최고께서는 그 모두 발언,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가 자화자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분의 시간은 과거 2년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앞으로 3년을 어떻게 하는 쪽으로 저는 많이 채워질 거라고 봐요. 과거 2년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기자회견을 할 때 질문이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25만 원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그 돈을 나눠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강조했던 대파로 상징되는 네. 그 체감 물가는 체감 물가대로 불안해지고 나라 빚은 나라 빚대로 쌓이고 그런데 막상 경제 활성화 효과는 그리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금 지원입니다. 이건 네. 2020년에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이미 통계로 나와서 다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기자회견 형식 자체가 지난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1년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1시간 동안 할 거고 주제나 뭐 형식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도 지금 참 관심입니다. 네,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대통령께 굉장히 불편한 주제가 주를 이룰 것이다. 이게 어쨌든 총선 참패 직후에 이런 기자회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던 이유는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김건희 여사 논란이라던가 최상병 특검법이라던가 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료개혁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좀 미숙하게 대처했던 부분들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야당을 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태도 아주 종합적으로 이 정부의 실책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기자회견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이다 보니까 네. 기자들 입장에서도 대통령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자들도 아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배우자 논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보여줬던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훨씬 넘어서는 네. 아주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기조 전환에 답변이 없다면 아마 뭐 그렇게 좋은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보통 기자회견을 하면 대통령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류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보통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많이들 모여 있고 하니까 매체도 이제 여러 가지고 해서 그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내가 다 이 질문을 장악을 하고 있으면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었단 말이에요. 내일 1시간이 뭐 길다면 길지만 저희 지금 한 40분, 45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뭐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막 서두는 경우가 많은데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1시간이 좀 넘을 수도 있을까요? 그 최근에 영수회담의 전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1시간이 예정돼 있었는데 1시간보다 훨씬 긴 2시간 10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자회견을 2시간 10분까지 할 걸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 기자회견이 워낙에 오랜만에 열리는 것은 또 객관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도 1시간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 정도 시간이면은 질문이 어느 정도나 개수가 될지도 예상을 해봤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 100일 기자회견 때 34분 동안 12개의 질문을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1시간이면은 대략 한 22개에서 23개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물론 뭐 질문의 난이도와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1시간을 좀 넘겨서 20여 개의 질문을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강도 높고 어려운 질문들이겠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받는 상황은 나올 네. 거라고 봅니다. 내일 빠지지 않고 나올 거라고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 관련인데 일단은 특히 이제 대통령실 외압 의혹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부분이고 거기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었다라는 부분이 박정원 수사단장을 입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포커스가 이제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입장을 밝히실까요? 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뭔가 법리적 오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이 최상병 특검법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최상병 특검법 이전에 결국엔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단 대통령의 경로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했다. 그것이 이제 수사 자료를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예. 또 하나의 축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전 호주 대사이시기도 하신데 네. 이분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잡음들 그리고 결국에 이분께서도 받고 계신 의혹이 공의로 걸려오는 대통령실로부터의 전화를 받고 네. 이 상황들을 보류시켰다 이런 외압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진실을 밝히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가 됐고 정부로
어젠가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법 조항이나 또 시기상의 문제를 조율을 하자는 건데 먼저 여야의 입장 관련 이야기를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한 3개월에도 지켜보자. 그래서 민주적으로 못하면 그때 특검하자. 그거를 미리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네. 이런 식으로 기간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만 조정을 하면은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완전 열린 결론 아닙니까? 그다음에 3개월 후에 그럼 공수처 수사가 잘 됐다 안 됐다 판단을 또 누가 할 건데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확정한 조건에 매달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상은 받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여당은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방식도 조금 조정하자 그런 이야기고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가 잘 됐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나중에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네. 민주당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특히나 박주민 의원이 저런 말을 하실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최상병 특검 사안은 민주당이 9월 5일에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근데 특검법을 언제 발의했냐면 바로 이틀 뒤인 9월 7일에 발의합니다. 네. 대표 발의하신 분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사건 배당도 되기 전에 본인은 특검법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제 의사일정 변경해가지고 통과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민주당은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것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공수처에 고발해놓고도 배당도 되기 전에 특검법 발의부터 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걸 수긍할 수 없다에 가깝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3개월이 지나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기다릴 의사가 없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독소 조항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그게 이제 여야 합의로 그걸 빼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조건부 합의를 시도를 한다면 야당이 마냥 거부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최상병 특검법에 있어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 독소 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을 지적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뭐 수정 조건을 다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 사안은 정말 그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청년이 안타깝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왜 그런 무리한 업무를 수행했어야 되느냐라는 점도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 뒤에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는 조건 또는 대통령이 내거는 조건에 뭐 야당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수정한다? 저는 이게 글쎄요 이게 대화의 정치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국가가 국민을 외면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기에 대한 뭔가 수정 및 통과, 협상 이런 것들이 허용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조건부 협상이나 조건부 수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전향적으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독소 조항이다 또는 법률적 오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실 것이 아니라 이제 시원하게 그냥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네. 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보내드렸지만 이제 여당 일각에서도 좀 전향적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서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네, 짧게요. 이 최상병 특검법 사안은 성역 없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건 맞고 선을 그어놓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를 올바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안은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2명이 고르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근대 사법제도에서도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관을 고르고 검사를 고르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상규명이 중요해도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를 올바르게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건 대통령이셨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그거 무시하고 출국금지 조치 해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과정을 국민들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의 의견도 무시하는 이 법무부가 그리고 검찰을 관리하는 이 법무부가 결국에 공수처에 없는 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라는 조직이
또는 법무부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거냐. 예. 결국 권력자 눈치 보면서 줄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민주당이 고발인인데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는 것이 맞느냐는 그 논점과는 무관한 문제예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포인트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지 말고 중립적인 단체, 예를 들면 대한변협이라든가 바로 다이렉트로 추천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마치 지금 내일 기자회견장을 방불케 하는 지금 두 분이서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내일 나올 법한 주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분명히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2월 달에 KBS와의 이제 대담을 하실 때 시계 몰카를 이용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한 게 이제 좀 아쉽다. 그렇게 해서 사과는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내일 좀 바뀐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년 대담을 하실 때요. 네. 대통령께서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오셨어야 돼요. 그때 한 걸음 더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두 걸음 더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 신년 대담을 할 무렵에요. 그 우리가 보수 언론이라고 평가받는 조선일보에서조차 1월 23일에 그 기자 김영 칼럼으로 어떤 제목의 칼럼이 실렸냐면은 사과해도 괜찮아. 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물론 내용은 정치적인 것과 무관했지만 그 시점에 그 제목이나 지면의 배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죠. 그 칼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사회심리학자 아론 라자르의 말을 인용해서 사과하고 난 뒤에 상황이 두렵겠지만 그 공포는 과장된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 그 칼럼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성숙한 사과는 그렇게 우리를 결국 승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이런 칼럼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뀐 모습을 기대한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또다시 이제 비선 논란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배경 설명이 이제 좀 먼저 필요해 보이는데 그 관련 화면 도수를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4월 29일 날 바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때 열린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비공식 특사 라인이 이제 가동이 됐고 조율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하고요. 지난 총선 때 이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양측의 메신저로 등장해서 물밑 접촉을 했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큰 부분이 하나 또 있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대통령실 인선에서도 이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배제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게 두 사람의 이제 주장입니다. 일단 함성득 교수, 임혁백 교수가 한 일간지하고 동시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인데 이 기사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좀. 일단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던 이 비선 논란이 또 한 번 이제 불거졌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함성득 교수 이분께서는 대통령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웃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적인 친분이 깊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영수회담이라는 공적인 정치적인 이벤트에 이렇게 사인이 조율에 나서고 뭔가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한다?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실이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하고요. 이런 논란이 사실은 한두 번도 아니라 가장 최근에만 보더라도 박영선 전 장관의 국무총리 임명설 이때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의 기능이 좀 완전히 마비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정도로 비선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니 결국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저는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불쾌감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정도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고요. 네. 이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넘어선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측 측근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 측근하고 두 분이 의견이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치한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네. 이 영수회담의 성사 과정에서 무슨 비선 같은 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너무 구체적으로 살이 붙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믿음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3가지 포인트만 지적을 해보면요. 이 함성득 임혁백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애초부터 많은 평자들이 지적하기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 방송에서 숱하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나눠져 있는 걸 이제 분점 정부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대 야당의 그 대표로서 그 입법 권력은 향유하고 싶겠지만 분점 정부라는 상태에 있다는 걸 공식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총리를 추천하는 순간부터 그 네. 분점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애초부터 안 될 거라고 누구나 예상했는데 이런 제안이 들어갔다는 것을 일단 믿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데 그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정말 불편한 인사를 대통령께서 지명하면요. 민주당에서 바로 낙마시키겠죠. 국회에서 부결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그 불편한 인사가 총리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 인선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비서실장도 거죠. 네. 마찬가지인 게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선이 지금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패키지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 인선이 불편하면은 총리가 낙마로 희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임혁백 교수의 위상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할 때도 사실은 실권이 그렇게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박용진 의원에게 하위 10% 통보를 할 때 박용진 의원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통보만 합니다. 라고 했다는데 이런 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어서 무슨 비선 라인으로 작동했겠는가. 저는 그런 3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여야에서 모두 부인 그리고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공관위원장님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어저께 있었었는데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입니다. 항구는 공식적인 라인은 천준호 비서실장이 했고 영수회담 과정에 대한 것들은 천준호 실장을 통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공식 라인, 비공식 라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공식 라인은 계속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공식 라인을 공식화해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다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 아닌가요? 인터뷰를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두 분의 어떤 이 교수로서의 자질이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수준이 너무너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지만은 이런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모두 공식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 결이 조금 다른 게 이재명 대표는 비서실장이 한 게 이제 전부다라고 얘기했고 박성준 대변인은 비공식 라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계속 숨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윤상현 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있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민주당에 좀 불리한 이슈라기보다는 결국 이 비선 논란이라는 게 대통령께 굉장히 불리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의 의중을 공식적인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공적 보좌 체계에 있는 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의중을 전달했다. 이게 지금 이 비선 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그리고 지지층에서조차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또는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논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결국 대통령이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그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대선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이제 대통령실 인선에서는 이제 배제하겠다. 이 부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원희룡 장관도 비서실장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됐었고 해서 그래서 더 이제 이거 진짜 아닌가?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글쎄요. 그런데 뭐 거론은 됐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의사타진이 됐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선 주자 반열에 있는 분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이 어떤 자리의 급에 맞는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좀 팩트체크가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비공식 라인 논란은 만약에 정말로 이분들이 전면적으로 어떤 비공식 라인으로서 핵심 역할을 했다면은 아마 여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그 이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외부의 민간인으로부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함성득 교수 같은 경우는 고려대에 재직할 때 대통령 학의 권위자였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죠. 그리고 민간인으로부터 어떤 대외 협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의사를 타진해 보는 정도의 역할은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만약에 어떤 전면적으로 영수회담을 중재한 것과 같은 무슨 뭐 마쿠 라인처럼 활동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좀 픽션이 가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아까 그 이유는 제가 세 가지를 앞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전에 청와대나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무를 해봤던 정치 원로들은 이게 꼭 공식 라인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비공식 라인도 분명히 필요하고 역할이 있다. 꼭 비공식 라인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단순히 이제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뭔가 의견 청취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중을 전달케 하고 전화를 걸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동이 동반된다는 게 문제겠죠. 그건 그때부터는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 국정에 관여하시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 과거에도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뭐 연설문 고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인맥을 활용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조언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 영수회담에서 첫삽을 뜨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대통령의 요구사항이나 의중을 전달하는 사람이 비공식 라인이라고 하고 심지어 그것을 대통령실에서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대통령실의 공적인 보좌 체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그 영수회담 때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비공식 비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인터뷰를 하신 걸 보면 왜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은 민주당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고 기다렸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적인 보좌체계에 계신 분들도 읽지 못하는 맥락, 대통령의 의중을 이런 사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당사자긴 하지만 영수회담의 당사자긴 하지만 지금 쭉 말씀을 드려보면 더 좀 이번 보도로 인해서 타격이 있는 거는 윤 대통령 측이 더 많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탈당까지도 지금 요구할 정도로 여당 게시판이 지금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다고 좀 듣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저도 당원 게시판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많은 당원들이 정말 이반될 일인데 내일 마침 또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 질문 나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아마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을 청취하고 뭔가 타진해보는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뭔가 정말 핵심적인 비공식 라인처럼 작동했다. 이것은 좀 많이 가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진짜 이것도 이제 기자회견 잘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자, 세 번째 주제 한번 갈 텐데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당초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로 예상을 했었던 전당대회를 한 달에 연기할 거다라는 말을 연일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오늘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는데 먼저 관련 이야기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6월 말로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8월 달이라는 거는 야당이 8월 달 전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월 전에 하면 너무 늦는 건 아닌데 절대 이렇게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죠.
6월 말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그 지도체제를 통해서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이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해서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빨리 여는 게 당의 총이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진짜 그 물리적인 시간. 지금 내일 원내대표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비대위 회의를 열겠다고 했고 지금 전당대회 룰도 고쳐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 확보를 그런 거 생각하면 황우여 위원장 얘기가 맞는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빨리 하자고 하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말씀은 네. 원론적으로는 옳죠. 임시 지도부가 길게 가는 게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조속히 해서 정규 지도부 체제로 빨리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네. 그런데 아마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 시점에 관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언급을 하실 때는 네. 뭔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당내에서 전당대회 룰에 관한 논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당원 100% 룰을 7대3이나 5대5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당내 논의를 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당대회 공고를 하고 전당대회에 들어간다면 지금 당내에서 전당대회 룰에 관해서 나오는 여론을 묵살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견 수렴 시간과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당신 100% 그대로 가든 아니면 5대5로 하든 아니면 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대로 민심 100%로 가든 어쨌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뭐 절차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 개최할 때 어느 정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뭐 적어도 한 2달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잡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핵심은 결국 지금 빨리 하라고 압박하는 분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개최해야 된다, 연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속내는 전 2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일단은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된 그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그 물리적 시간 자체의 축소를 통해서 결국엔 좀 현상 유지를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막기 위한 모종의 좀 전략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시점인데 가장 크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 얼마 전 총선에서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참패의 결과를 받아들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재등판하는 게 맞냐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당대회 출마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라는 판단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조속하게 기존의 룰을 최대한 고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치르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잠깐 보셨지만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빨리 전당대회 열어야 된다. 안철수 의원은 가급적 빨리 지도부 만드는 게 비대위의 목적이다.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우려한 그런 목소리로 보시는지요? 두 분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당대회 등판을 가시화하지 않고 있고 그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아직 뭐 확인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 내지는 저격하는 발언들을 연일 해왔기 때문에 두 분의 발언의 목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의 수위가 높다고 해서 꼭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전당대회 룰을 국민 여론조사 반영하는 것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는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2006년부터 국민의힘은 그 한나라당 시절부터 강재섭 대표를 선출할 때부터 15년간 10명의 당대표를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뽑았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2012년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서 당대표가 된 황우여 대표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 그 룰을 만들 때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는 상당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그 우리나라 유권자 분포를 보면요. 이번 총선에서 50.8%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영남 유권자는 전체 24% 정도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 책임당원은요, 작년 3.8 전당대회 때 그 수도권이 36%고요. 영남이 41%입니다. 네. 그래서 당원 100%로 하면은요, 수도권이 과소대표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쇄신의 목표가 수도권에서 다시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 건데 그 길로 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당내 여론을 마냥 묵살하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 연기론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등장한 게 한동훈 등판론. 지금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왜 자꾸 나올까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 멘토로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측근 의원들한테 전대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거 극구 부인을 한 상황이었거든. 근데 오늘 다시 심평 변호사가 다시 이거 확실하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아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심평 변호사의 이야기가 오히려 이제 역으로 신빙성을 좀 얻게 되고 있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심평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정치인을 우리가 보지만 정말 자맹할 사람은 이렇게 행보를 하지 않거든요. 뭐 낙선자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건 게 언론에 보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본인의 생각을 밝힌다거나 뭐 SNS에 글을 남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자맹을 하실 분들은. 근데 지금 봤을 때 정치를 계속 하겠다. 라는 이거는 분명한 것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내 여러 인사들이 이제 만날 계획이 있다라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계속 한다면 등판할 무대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몇 년 뒤에 지방선거나 몇 년 뒤에 대선일 것이냐. 그 이전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무대를 찾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번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 가능성을 높게 보셨는데 그 말씀 여쭙기 전에 어쨌든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분이 또 한 분 있죠.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제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참패 책임지고 물러난 분이거든요. 다시 나온다. 그럼 차라리 그만두지 말았어야죠.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작지만 저도 10명 중에 한 사람이 공관위원으로서 공천에 대한 이 공천이 선거에 도움이 됐냐 안 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똑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거는 저기 본인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두 분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은 게 자기는 총선에 대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는 그만뒀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그동안의 여러 방송에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는 등판하지 않는 편이 본인에게 이롭다는 관점에서 계속 평을 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 보면은요. 큰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정치인이 복귀할 때까지 텀이 점점 짧아져요. 1992년에 김대중 총재가 대선 패배했을 때만 해도 정계 은퇴 선언하고 다시 복귀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97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 총재는 8개월 만에 보궐선거 출마를 하면서 정계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 대선에서 패하고 한 달 만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면서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2017년에 그 대선에서 패하고 석 달 만에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복귀를 했어요. 이렇게 점점 텀이 짧아지는 추세긴 해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이번에 전당대회 시점이 적절하게 본인에게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시점으로 정해지면 등판을 하라는 압박을 주변으로부터 많이 받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그 모래시계 세대이실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명대사를 기억을 하실 건데 그 드라마에서 박상원이 그런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친구는 말했다. 그 다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총선이라는 국면에서 전시사령관으로서는 당 지지층으로부터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되는 당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국민의힘 당원 때문에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선 주자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시사령관이 아니고 평시의 수장인 것인데 만약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본인이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내공을 쌓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터라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관심인데요. 아까 이제 그 비서관께서는 돌아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하신다면 짧게.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은 본인은 나오려는 의지가 저는 충만할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번 총선을 이끌면서 우리는 정치인 한동훈의 한계를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확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치권에 있는 모두가 확인했던 선거였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길을 또 한 번 가시겠다라고 한다면 말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여론이 아니라 결국 정치인 본인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게 선거기 때문에 과연 말릴 도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어버이날을 맞아서 의미 있는 훈련이 시행됐습니다. 실종된 치매 노인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모의 훈련이 진행이 된 건데요.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통시장. 어르신 한 분이 서성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인데 옷자락에 인식표 하나가 눈에 띕니다. 치매 배회 인식표입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시장 상인이 곧바로 어르신을 안내합니다. 집 어딘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여기 잠깐 가서 계시다가 집 찾아드릴게요. 나 모르는데.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다행히 가족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치매 어르신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열린 모의훈련 현장입니다. 훈련에는 시장을 찾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미리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도 포함됐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실종될 경우 빠르게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초기 주변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뜻 손 내밀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치매 어르신들께서는 직진 보행하시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 빠지실 수도 있고요.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4만 8천여 건. 이 가운데 치매 환자는 14,600여 건으로 전체 3분의 1에 달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포함한 노인 위치 추적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배회 감지기가 도입됐지만 보급률은 대상 인원의 3.4%에 불과합니다. 그게 실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이나 확인하는 체계가 공적으로는 없는 거죠. 대부분 이제 노인 당사자들이나 이제 보호자들에게만 그런 책임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 하수관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도 병원에서 실종된 치매 환자였습니다. 실종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고 위험이 크고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실종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참사 뒤 두 번째 맞이하는 어버이날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거리에서 싸워온 결과 비로소 결실을 얻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어버이날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추모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명이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는 비통한 일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 없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면서 전세 사기를 방치한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가족은 지적 장애를 앓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처지를 비관하는 메모 등을 남겼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주택, 대문과 담벼락에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집안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남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숨진 일가족은 오랫동안 지적 장애 등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숨진 가족 중 한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분들 아프셨던 거예요? 아픈 건 딸만 아팠지, 딸만. 딸은 어릴 때부터 아파서 그래 병원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현장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와 통장 등이 발견됐습니다. 메모에는 처지를 비관하며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글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여 년 전 가장을 잃은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장애연금 등으로 매달 220여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렵게 영세민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걸 가지고서 생활을 유지하다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난 3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가정을 직접 방문했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장애인 복지관의 사례 관리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뭐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드리고 뭐 반찬이랑 이런 건 저희가 드릴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좀 전문적인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장애인복지관 쪽에 의뢰를 했어요. 사례 관리 좀 해달라.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보이스피싱 원조라고 불렸던 김미영 팀장. 한 번쯤 문자 메시지 받아본 기억 있으실 겁니다. 3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대출 상담을 하는 척 개인정보를 빼낸 뒤 돈을 챙겼는데요. 지난 2014년에 확인된 피해자만 2만여 명, 피해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여자일 것 같았던 김미영 팀장, 반전이 있었는데요. 잡고 보니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직 경찰이라는 겁니다. 박모 씨는 과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08년 뇌물 혐의로 해임됐는데요. 3년 뒤인 2011년 경찰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필리핀의 콜센터를 개설하고 10여 년 동안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붙잡힐 때도 박 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수사 공조로 2021년 10월 붙잡혔고 필리핀 현지에서 수감됐습니다. 우리 경찰은 강제 송환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경찰관 출신인 박 씨는 의도적으로 송환을 미루려고 꼼수를 썼습니다.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해서 국내 송환이 지연된 겁니다. 그런데 박 씨가 탈옥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은 박 씨를 붙잡기 위해 필리핀 당국 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의 한 개 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 문자가 해당 구청에서 오늘 발송이 됐습니다. 한때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개 농장도 맹견도 또 70마리도 모두 사실과는 다른 맞는 게 하나도 없는 문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괴동에 있는 개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으니 서둘러 대피하라.
대전 동구청이 동구 주민들에게 보낸 재난 문자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닌 70마리 맹견떼. 문자를 받은 인근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개들이 막 설치고 다니면 해치잖아. 사람 예를 들어 쫓으려고 달라들어 물 거 아니오. 무섭지요. 두렵지. 그런데 이 문자 맞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개 농장이 아니라 동네 주민이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개는 소형견 3마리.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주인이 붙잡아 왔습니다. 실제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개는 모두 30여 마리로 맹견은 한 마리도 없고 대부분 소형견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엉뚱한 문자가 발송된 걸까? 우선 신고 내용 자체가 과장됐고 관련 기관들을 거치면서 내용이 불어났습니다. 처음 경찰에는 큰 개가 동네를 돌아다녀 불안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은 신고자와 통화하며 개 70여 마리가 탈출한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구청은 맹견이라는 표현을 넣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맹견 70마리라고 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연락을 받고 현장에 한번 나와 봤는데 현장에 나온 순간에 이미 그 맹견은 없었고 그리고 탈출한 개도 이제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예전부터 개들이 자주 탈출해 주변 밭을 헤집었다며 이런 갈등 때문에 경찰 신고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비율이 작업한 게 지금 이게 개판됐잖아요. 전부 다. 저 포구 저게 다 쓴 게 다 엉망이에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쪽 붙이는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동구청은 신고 내용이 중대했던 만큼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맹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 주인에게는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신고 없이 개 수십 마리를 키워 농지법을 어긴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끼고 7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담보가치를 뻥튀기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 임원이 승인해주는 수법이었는데 대출이 몰린 해당 지점은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가 퇴근한 새벽,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텅 빈 은행을 빠져나가는 남성. 당시 새마을금고 상무이던 A씨가 불법 대출 브로커 B씨 일당에게 가져다줄 돈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A씨와 B씨 일당이 손잡고 벌인 불법 대출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불법 대출을 의뢰받은 B씨는 대규모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68명을 모집했습니다. 수익금 일부를 주고 대출금도 알아서 갚겠다고 꼬드겼습니다. 이후 이들 명의로 중고차 매매단지 사무실 75곳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고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A씨가 일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담보 가치가 부풀려진 상태였지만 A씨가 미리 섭외해둔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 심사는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일당이 챙긴 불법 대출 규모는 무려 718억 원입니다. 불법 대출 알선 조직이 은행 임원까지 내세워 대담하게 범행을 벌인 결과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경영난에 처해 문을 닫았고 이곳 옆 지점으로 흡수 합병됐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불법 대출금으로 기존 빚을 갚았고 브로커 B씨는 수수료 85억 원을 챙겼습니다. A씨 역시 일당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3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만 빚을 떠안았습니다.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고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 A씨와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명의 대여자 등 나머지 74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더 있는지도 추적하고 범죄 수익금도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 가스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정상화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당장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오후 YTN 경제픽에 출연해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 우리 산업과 민생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정부가 수주전에 뛰어든 30조 원 규모 체코 원전에 대해서는 EU 원전 동맹을 추진하는 프랑스와 강력한 라이벌이 된 상황이라며 우리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시공 능력과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과의 팀 코러스 동맹을 통해 적극 경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6억 원 미만 아파트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9,300여 건 가운데 6억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23.5%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율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이에 비해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31% 가까이 차지하며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양측은 탄핵 청구 사유부터 또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측 입장을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국회는 모두 6가지 사유를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특혜를 제공하고 처남 조모 씨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줘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이 검사 측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탄핵 청구 사유로 삼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하던 자신의 직무정지를 노리고 국회가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이 검사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강 대변인이 이 검사의 수사 무마나 리조트 이용 편의 제공 등 의혹 전반을 목격한 만큼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측은 준비 절차가 끝난 뒤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데다 강 대변인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 탄핵 심판의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로 논란이 된 게임 그날의 광주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오전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 등 혐의로 게임 개발자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 게임은 1980년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내용으로 북한군 침투설을 다뤄 왜곡, 폄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는 특수강 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는데 검찰이 회사 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9일 오후 5시 반쯤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대형 구조물이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2명이 머리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올 4월에 또 사고가 났는데 이번엔 사망사고였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배관 작업 도중에 배관에 깔려서 숨진 겁니다. 이 사고를 포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이곳에선 4건의 재해가 발생해서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사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가장 많은 산재 사고를 낸 업체인 만큼 반드시 엄벌 처분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회사 대표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모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무죄의 사업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검찰은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점에 비춰 사고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전 책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 주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 측은 공익 취재를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오늘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서울 장위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니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띄운 이른바 8월 전당대회설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데려와 앉혔더니 실권을 잡으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당대표 행세라는 거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8월 연기설에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점을 8월로 아예 못 박은 건 아니라고 해명한 겁니다. 물론 후보 등록과 전국 순회, 현행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 변경 여론 수렴만 고려해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세부 일정은 비대위에 맡겨달라고도 했는데 당 지도부의 판단에 믿어달란 호소로 읽힙니다. 여러 가지 룰을 바꾼다 할 때는 전국위원회도 소집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이렇게 6월 말로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다. 혁신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황 위원장의 쇄신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곱지 않은 내부 시선들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황 위원장이 자꾸 실권형, 혁신형으로 방향을 틀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황 위원장을 데려온 윤재옥 원내대표는 고별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 연기론에 선을 그었고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당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당대표 행세라는 단어를 써가며 황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친윤계 역시 전당대회를 거쳐 나올 선출될 권력을 강조하며 비대위 실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비대위는 당선자 총회에서 말했듯이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입니다. 선출된 권력, 정통성 있는 권력이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 하루빨리 당대표부터 뽑자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두고 후보 정견 발표회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 대로 비대위원을 인선하고 오는 13일부터는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까지 4명이 등록을 마쳤고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후보 순서로 기호를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본인과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안을 강구하고 국회의장 불신임권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성호 후보는 출마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 관련 대정부 질문과 상임 및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민생 분야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우원식 후보는 어제 출마 선언과 함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회의장 도전을 고심하던 박지원 당선인은 SNS에 많은 분의 고견을 들었고 지금은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오늘 16일에 진행됩니다.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실패하고 사실상 다음 국회로 결정을 넘긴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운동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시민 대표단이 선택했던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으로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운동은 개혁 결렬이 결국 각자 도생의 사회 구조를 통해 이익을 볼 기득권의 이해만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조직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하 교육감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 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하 교육감 측이 설립한 포럼이 후보 홍보와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제외한 유사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따르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하 교육감은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교명으로 알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상고를 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도 차질 없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은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발언에 일본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항의 서한에 이어 정부 대변인까지 나서 유감을 밝혔는데 일본으로서는 나름 뼈아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선거 모금 행사에서 미국 경제 성장이 이민자 덕분이라며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외국인을 혐오하고 이민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특히 동맹인 일본을 서방 국가와 대척점에 있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반열에 놓은 겁니다. Then people are wondering why the president was criticizing American allies and what he was driving at with those comments. 일본은 지난 3일 주미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항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日本の政策に対する正確な理解に基づかない発言であったことは残念でありまして、米国に対してはこの点を申し入れるとともに、日本の考えや施策を改めて説明をいたしました。 그런데 일본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6%로 다문화 사회의 기준인 5%에 못 미칩니다. 또 지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일본의 난민 인정률은 0.2%로 G20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외교상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일본의 아픈 곳을 건드린 셈입니다. 일본 네티즌들 가운데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하는 의견 못지않게 현실을 제대로 짚었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외교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의 이민 정책에 대한 화두를 다시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비용을 나눠내기로 했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1조 원 삭감 요구를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분담금 관련 논의가 늦어지면 개발 일정과 전력화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방사청은 또다시 신뢰를 깨는 경우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은 1조 6천억 원. 그런데 여기서 1조 원을 줄여달라는 인도네시아 측 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KF-21의 적기 개발, 국방 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공군에 120대를 실전 배치하기로 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전체 개발비를 예상했던 8조 1천억 원보다 5천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방사청은 분담금 납부의 대가였던 KF-21 시제기 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술 이전 규모도 분담금 수준에 맞춰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이르면 이달 말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자료 유출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인도네시아 측이 또다시 분담금 납부를 미룰 가능성 등은 변수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또다시 신뢰가 깨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공동개발 중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수출 파급 효과 등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측의 이익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며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도 KF-21 성능 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 성공한 겁니다. 방사청은 KF-21과 공대공 무장간 통합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해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암살 공작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통자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치를 확보한 뒤 차량을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또 최초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무인기로 공격하고 2차 미사일 공격까지 계획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보안국은 설명했습니다. 말리우크 우크라이나 보안국장은 이번 암살 공작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선 성공 선물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유럽 주요 국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곤봉과 굴착기까지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서면서 수백 명이 무더기 체포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방패로 밀쳐내며 곤봉을 휘두릅니다. 현지 시간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며 169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에도 굴착기까지 동원해 시위대가 쌓아둔 바리케이트 철거에 나섰습니다. 암스테르담 경찰은 학생들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강제 해산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p het erfrechtvredebreuk dat de personen het terrein moesten verlaten. En op basis daarvan hebben wij dit gebied ontruimd en deze groep personen aangehouden. En dat gaat om ongeveer 125 personen.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이 폭력적으로 해산에 나섰다며 암스테르담 시내로 옮겨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도 지난 4일 훔볼트대에 이어 베를린 자유대 캠퍼스에서도 100여 명이 텐트를 치고 농성에 나섰습니다. 독일 경찰도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텐트를 해체하고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 2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학 측에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산업체와 연구 협력 지원 등을 끊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t protester contre ce qui est en train de se passer et aussi dénoncer la complicité de Sciences Po, notre école, avec ce génocide qui est en cours et évidemment aussi protester contre la répression qu'on subit. 또 벨기에와 스페인, 영국 등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텐트 농성과 시위가 잇따르며 미국에서 시작된 반전 시위가 전 유럽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정부는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까지 경고했지만 현재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20개 대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그저 논의 과정에서의 이견 표출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칙 개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 정원, 그러니까 정원 입학 정원에 대한 중앙정부, 즉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 사항입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칠 조짐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주대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겁니다. 현재까지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12개 학교는 개정을 완료했고 20곳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무시당해왔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달 말에 내년도 입시 전형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부결시킨 대학들이 재심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시한은 지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부결 움직임에 동참하는지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의대생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강원대학교도 관련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 학칙 개정 심의 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오늘 대학 본부 요청에 따라 의대생 증원 안건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대학본부는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잇따라 학칙 개정이 무산되자 법원에서 심리 중인 의대생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분을 배정하기 위해 지난 3월 교육부 주도로 꾸려진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항고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배정이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오 차관은 다만 증원된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절차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회의록 대신 당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별도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의정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원 확대 근거를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한의학회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세부 분과로 나눠 인력 추계, 전공의 수련 환경,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이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판매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백신 부작용을 인정했지만 철회 신청은 부작용이 아니라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20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19 백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간 고령층에는 효과가 적다거나 혈전증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The benefits of the vaccine continue to outweigh these risks, and we now hav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labeling that alerts to these risks.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판매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지난 3월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판매 승인을 5월 7일자로 철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해당 코로나19 백신 생산 중단과 수요 감소에 따라 승인 철회를 신청했다며 부작용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영국 등 백신을 승인받은 다른 나라에도 철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인 철회 신청은 백신 부작용을 공식 인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뤄진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월 영국 고등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자사 백신이 매우 드물지만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두고 여러 집단 소송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각각의 사례가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어두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첫 신문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경찰에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런 요구가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홍콩 번화가에 있는 금은방에서 5인조 복면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시작 20초 만에 경찰에 체포되면서 귀금속은 만져보지도 못한 채 쇠고랑만 찼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홍콩의 최대 번화가 침사추이. 대낮에 검은 복면을 쓴 남성 5명이 차에서 내려 금은방으로 들이닥칩니다. 2명은 흉기로 점원들을 위협하고 나머지 셋은 망치로 진열대를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귀금속은 만져보지도 못한 채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범행 개시 20초 만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個槍去做咗警戒嘅啫，咁啊警戒完之後咧，咁啊一個嘅我哋都係用徒手啦，咁啊將佢哋即係順利咁樣就制服到佢啦。 홍콩 매체들은 경찰이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근처에 잠복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진열대가 부서지긴 했지만 귀금속 도난은 물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체포된 강도 5명은 모두 남아시아계로 홍콩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5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588명 가운데 가장 많은 61명이 5월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5월에 사고가 잦았던 것은 봄철을 맞아 현장 작업이 증가한 데다 휴일이 많아 휴일 전후로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갯벌에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철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요새인데요.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도요새가 크게 늘었습니다. 갯벌 생태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은빛 수평선 위로 철새떼 한 무리가 군무를 추듯 하늘을 날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한바탕 비행을 한 뒤에는 갯벌에 내려앉아서 먹이를 잡는 데 열중합니다. 갯벌 등 연안 습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철새 도요새입니다.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여름을 나고 겨울이면 호주 등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도요새는 봄과 가을에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도요새 개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5년 50만 마리를 밑돌던 것이 지난해 80만 마리를 넘어서며 8년 새 67%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국내 갯벌 생태계가 좋아진 증거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도요새들이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갯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에서 조개라든가 게, 또 갯지렁이 등 우척지 동물을 먹고 살지만 이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쪽에서는 곤충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의 곤충의 증가, 또 번식지에 그 안정화된 이제 먹이 공급이 안정화돼서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는 해안 습지 생태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종인 도요새를 관찰하기 위해 국내 해안 20곳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도요새 발목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가락지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데이터를 도요새 이동 경로에 있는 호주와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공유하며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동물의 언어는 미지의 영역이죠. 그런데 뇌가 사람의 6배 정도 크고 사회생활을 하는 향유고래가 사람과 비슷한 음성 알파벳을 통해 소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스 부호처럼 딸깍딸깍. 향유고래가 의사소통을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사람의 언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유고래 2마리가 주고받는 소리를 분석했더니 2초 이내의 클릭 소리 묶음인 코다가 일정한 템포와 리듬을 이뤘습니다. 사람 언어의 전미사처럼 끝부분에 독특한 추가 클릭 소리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리 구조는 대화 맥락에 따라 변주됐는데 연구팀은 최소 143개 조합이 자주 나타났다며 향유고래만의 음성 알파벳을 제안했습니다. Sperm whale codas are more like an alphabetic system than a pictographic system, which was kind of the picture that we had before. That all of these different codas that we see are actually built by combining a comparatively simple set of smaller pieces. 이번 연구는 도미니카 국립향유고래 보호구역 안에 있는 고래 60여 마리의 울음소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수컷의 몸 크기가 45톤에 달하는 향유고래는 심해 1000m 이상 잠수할 수 있는데 무리지어 사냥하고 잠자고 생활합니다. 고래 기름 때문에 대량 포획돼 멸종 위기에 몰렸었지만 특유의 울음소리, 압도적인 뇌 크기로 현재는 집중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They actually dive deeper than modern nuclear attack submarines. And they do that by carrying the largest brain on the planet, the largest brain that has ever existed. 연구팀은 소리의 구조만 파악했을 뿐 의미를 밝혀낸 건 아니라며 앞으로 고래의 소리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함께 파악해 맥락을 이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기온도 크게 오르잖아요. 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2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쫙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비타민 D도 보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서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야 하고요. 만약 실내에서 햇볕을 쬐다면 꼭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햇볕에 피부가 손상될까 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마늘종과 미더덕, 오이 같은 제철 음식을 먹으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영동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 오후부터 휴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네, 수요일 밤에 보내드린 YTN 뉴스나이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반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